자 1번 보시면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주성분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죠. 목적어, 보어 쓰시면 되고요. 자 2번에 주성분을 꾸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성분을 부속성분이라고 하고 관형어와 부사어 2가지가 있죠. 3번에 자 다른 성분과 직접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어가 있는데 부름, 응답, 감탄을 나타내죠. 자 4번에 바르게 연결하시오 했는데 자 동작이나 상태, 성질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를 꾸며서 의미를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 자 서술어는 동사랑 형용사죠. 물론 체험 플러스 이다도 되지만 주로 용언을 꾸민다 했을 때 부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 을룰이 붙으면 목적어죠. 그리고 문장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무엇이, 누가 해당하는 건 주어고요. 마지막 되다 아니다가 와야 하는 건 보어가 되겠죠. 문 닫아주세요. 지금 151쪽 숙제 맞춰보고 있어요. 자, 5번 보시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날 때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2번 이상 나타나면 겉문장이라고 하죠. 6번에 자, 앞문장과 뒷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에 대등한 의미를 지닐 때 뒷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원인, 조건, 의도, 양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자, 7번에 알맞게 연결하시오 했는데 주어나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건 명사절이죠. 자, 옆에 명사절 어딨나요? 여기요. 나는 눈치챘다. 그가 화가 났음. 여기까지. 그래서 화가 나다를 났음으로 바꿨으니까 얘가 명사절이 되겠죠. C에 이으시면 되고요. 다음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하면 요건 인용절에 이으시면 되죠. 이렇게. 자, 인용절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있네요. 그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했다. 요거는 간접 인용이 되겠죠. D. 그다음 절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한다. 서술절에 이으시면 되고요. 코끼리는 코가 길다. 요게 서술절이 되겠죠. 2에 이으시면 되고요. 자, 체온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관형절에 이으면 되고요. 관형절은 B가 되겠죠. 나는 그가 추천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추천하니 책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용언을 꾸미는 건 부사절이죠. 부사절은 1번. 나는 불평도 없이 일했다. 불평도 없이가 일했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겠죠. A에 이으시면 돼요. 네요. 지금 151쪽 답 맞추고 있어요. 숙제. 자, 8번 보시면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한 건 후문장이고요. 내용 사이에 연결관계가 잘 드러나는 건 격문장이 되겠죠. 자, 9번에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쓰시오. 둘 다 중의문이야. 그쵸?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중의문이 아니라 이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안 되는 건데, 자, 차마 뒤에는 부정어가 와야 돼. 그래서 모른 척하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모른 척할 수 없었다. 혹은 2번에 자, 그는 어제 고향에서 온 친구를 만났다 했는데 얘는 친구가 어제 온 건지 아니면 친구를 만난 게 어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만난 게 어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가 어제 왔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는 고향에서 어제 온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2가지로 풀어서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맞나요? 자, 넘겨서 152쪽. 자, 1번 문제 아주 중요한데 문장의 유형이 보기와 같은 것을 했을 때 깨끗하다는 형용사 자리죠. 어찌하다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업과 니은에 각각 필요한 문장 성분. 자, 대의야 아니래. 그럼 뭐가 아니다. 주어가 일단 들어가야 되죠. 혹은 뭐 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 체험학습 장소. 요거는 체험학습 장소가 바뀌었다. 뒤에 서술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자,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있어요.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닌 것, 즉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외에 다른 게 들어있는 문장을 고르시면 되죠. 어딨나요? 요거 2번 정원, 애. 자, 어디 애가 붙으면 부사어라고 했었죠. 정답 2번이고요. 5번에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 지금 나머지는 다 주어인데 여기 보시면 아니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범인이는 보어가 되겠죠. 정답 3번. 자, 부속 성분이 쓰인 문장, 즉 관형어나 부사가 있으면 되겠죠. 1번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요거 쓰였나요? 여기 우리의 부사어죠. 관형어죠. 쏘리. 자,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오 그가 경기를 관람하네. 여기는 부속 성분은 없어요. 이거 오는 독립 성분이니까. 자, 3번 새까만 모자를 꾸미죠. 관형어고요. 리을에 오빠가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고요. 5번에 범수가 모든 유리창을 닦았다. 모든 유리창을 꾸미죠. 관형어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니은 빼고 전부. 7번. 자, 문장 성분을 각각 밝히고 공통적인 역할을 쓰시오 했는데, 자, 붉은 같은 경우는 뒤에 나와 있는 노을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어가 되고요. 그렇죠? 매우 아름답다. 뒤에 아름답다를 꾸미죠. 부사어예요. 부지런히도 뒤에 있는 나른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겠죠. 자, 공통적인 성격을 쓰면, 역할을 쓰면 모두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어 의미를 자세하게 드러내요. 부속 성분의 역할 쓰시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서 자, 밑줄치의 문장 부분의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했는데 딱 봤을 때 모두 독립 성분이고요. 4번에 설마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어예요. 부사어가 맨 앞에 나올 경우에는 뒤에 문장 전체를 꾸며요. 나머지는 독립어. 자, 9번에 밑줄치 문장 성분을 각각 다 구분하래. 자, 구분할 때는 이렇게 어절 단위로 다 띄워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아 같은 경우는 독립어. 자, 그는 사람을 꾸미죠. 그 사람. 그래서 그는 관형어. 사람 이가 붙었죠. 주어. 자, 벌써는 뒤에 떠났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어. 떠났다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10번 견문장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와야 하는 문장이죠. 요건 몇 번이요? 4번이죠. 우리는 들었다 아기가 우는. 그럼 아기가 우는이 소리를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 견문장은 4번이에요. 10번에. 그 다음에 11번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었죠. 그렇죠? 1번 인생은 고. 얘는 뭐뭐하고라는 나열의 의미를 지녔네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니은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온다. 요거는 조건이죠. 조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될 수 없고요. 자, 디귿 길이 너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얘는 원인이죠. 원인도 종속이에요. 될 수 없고요. 자, 리을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 요거는 의도나 목적이야.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답 될 수 없고요. 자, 바람이 심하게 불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대조.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미음만 되겠네요. 1번. 이렇게. 하나요. 그 다음에 12번에 문장의 유형을 각각 올바르게 밝히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요거 하나하나 더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녀는 머리가 길다. 얘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맞고요. 2번, 네가 기뻐할 일이 생겼다. 네가 생겼다. 기뻐할 일. 이렇게 꾸미면 돼.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2번도 맞죠. 3번, 나는 나섰다. 운동을 하러. 그럼 뭐뭐 하러니까 지금. 그죠? 얘는 의도나 목적으로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그럼 견문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죠. 다음 4번에 자, 내고장 7월에 가면 뭐뭐 하면이니까 조건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고요. 5번 내가 우리 집에 오거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얘는 선택의 의미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답은 3번이 있고요. 자, 13번. 독이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성격의 절을 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자, 콩쥐는 깨달았다. 독의 구멍이 났음. 원래 단데 났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죠. 그 중에서도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1번에 춘향이는 성품이 강직하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죠. 니은 2번 흥부는 바랐다. 놀부가 곡식을 주기를. 자, 주다가 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이 명사절을 아는 문장.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13번. 자, 3번 보시면 홍련은 주어 나타났다. 소리도 없이. 자, 소리도 없이가 뒤에 나타났다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4번. 자, 길동은 태어났다. 신분이 천한. 그럼 신분이 천한이 어머니를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5번에 자, 신봉사는 물었다. 왕후에게 내 딸 청이가 아니냐고. 얘는 간접 인용이 되겠죠. 인용절 중에서.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시면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습관 들이시면 되고요. 자, 14번에 문장의 짜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요거는 몇 번? 3번이 틀렸죠. 자, 왜 틀렸냐?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2번 이상 나타난다 했는데 안 긴 문장이 아니라 아는 문장이죠. 딱 틀리기 좋은 그런 문제였어요. 정답 3번이에요. 자, 15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견문장을 만드시오 했는데 자,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려면 자, 나는 꽃이 근데 꽃은 2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뒤에 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꽃의 향기가 좋아서 꽃을 한 다발 샀다. 이렇게. 그러면 뭐뭐 아서라고 이어진 원인의 의미를 갖게 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아는 문장으로 만들면 나는 향기가 좋은 꽃을 한 다발 샀다. 그러면 향기가 좋으니 뒤에 나와 있는 꽃을 꾸미기 때문에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됐나요? 자, 넘겨서 154쪽 마지막. 자, 의미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왜냐? 나의 꿈은 이라는 주어는 무엇이다라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올바른 호응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3번이 되겠죠. 자, 왜냐? 디귿은 인용절이 포함되어 있다 했는데 디귿 보시면 너 혹시 카레가 들어간 떡볶이를 먹어봤어? 했을 때 얘는 카레가 들어가니 뒤에 떡볶이를 꾸미기 때문에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렇게요. 3번이 틀렸고요. 자, 18번. 문장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바르게 고쳐 쓰시오 했는데 자, 윤경이는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중의문이에요. 왜냐? 윤경이 혼자 혜성이와 영주를 부른 건지 아니면 윤경이가 혜성이랑 같이 영주만 부른 건지 이렇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지금 윤경이 혼자서 영주랑 혜성이를 부른 상황이니까 올바르게 고치면 일단 문제점부터 써볼까요? 문제점은 한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림에 나온 상황으로 바꾸면 윤경이는 혼자서 혜성이와 연주를 불렀다. 이렇게 혼자서라는 말을 써주면 그림과 맞는 상황이 되겠죠. 썼으면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9번에 하고 20번은 고난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위에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서술어만 2개가 쓰인 문장이야. 근데 뭐뭐하 고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나열,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죠.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세요. 여기도 주어는 없고요. 서술어만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뭐뭐하 고니까 역시 나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죠. 다음 디귿은 스마트폰 세상에서 벗어나면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뭐하 면이니까 얘는 조건의 의미를 가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미안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이렇게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답을 고르면 더 쉽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냐? 자, 1번에 기역, 니은은 대등하게 이어졌고 디귿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럼 1번, 2번 둘 다 맞죠? 그다음 2번에 자, 위 광고 문구는 전부 겹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용 사이 연결관계가 잘 드러난다 했는데 자, 나열이든 대등이든 둘 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자, 겹문장이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3번에 긴박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했는데 얘는 혼문장을 사용했을 때 효과죠. 근데 위에 나온 문장 모두가 겹문장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0번. 그 소설은 해외에서 유명하다. 그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라는 문장을 합쳤을 때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자, 그 소설은 해외에서 유명하고 영화로 만들어졌다. 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뭐뭐하 고라는 나열의 의미, 즉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다음 니은 보시면 해외에서 유명한 그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했으니까 유명하니 뒤에 나와 있는 소설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알맞은 걸 고르시면 되죠? 1번. 그죠? 소설과 관련한 두 사실을 대등하게 나열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답은 5번이죠. 관형절을 사용해서 소설을 꾸미고 있다. 1번, 5번이 정답이에요. 채점 다 됐나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문법은 이제 통일시대 국어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달라서 오늘은 진도 나가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가서 소설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몇 쪽이냐면 70쪽 펴시면 돼요. 박시전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갈래 보시면 고전소설이에요. 자, 고전소설은 무조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고전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웅소설이고요. 이 박씨, 주인공인 박씨가 영웅이에요. 그리고 군담소설을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성격에 중요한 건 요 전기적이죠. 자, 전기적의 다른 말은 비현실성. 아무래도 영웅소설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뭐 도수를 부린다던가 하는 우리 홍길동전에도 봤었죠. 자, 그 다음 배경은 조선 인조 때고요. 역사적 사건. 자, 병자호란이라는 사건인데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침범을 해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러다 결국 이제 청나라의 왕 앞에 머리를 3번 조아린 우리 입장으로서는 아주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역사적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인데 자, 그래서 주제 보시면 청나라에 대한 복수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 주인공 박씨의 능력이 이 소설의 주제예요. 자, 특징 보시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병자호란이 배경이고요. 소설이지만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해요. 중간중간 나올 때 짚어줄게요. 자, 두 번째는 박씨가 여자라고 했었죠. 보통의 영웅소설은 남성이 주인공인데 반해서 박씨전은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억압받던 또 여성의 삶을 전달하고 있고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었던 조선시대에 이런 식으로 박씨라는 여성이 활약을 펼치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어떤 사건 전개. 우리가 비록 실제로는 청나라에게 졌지만 이 소설에서는 박씨가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 인조 때 인조가 이제 배경이 되겠죠. 남다르게 청명하고 용맹한 이시백은 자, 이시백이 남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씨의 남편이에요. 자, 이시백은 아버지 이상공의 자, 상공은 이름이 아니라 벼슬이에요. 이상공의 명에 따라
박처사의 딸과, 자, 처사도 밑에 보시면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그냥 처사라고 해요. 자, 박처사의 딸과 혼인을 하였으나 이내 박씨의 용모가, 자, 박씨가 주인공이죠. 이름은 알 수 없는데 그냥 박씨예요. 자, 박씨의 용모가 추함을 보고 실망을 하여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 돼 있는데, 일단 여기 지금 이시백이라는 이 인물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그리고 박씨 역시 박처사의 명에 따라 결혼을 하죠. 이때만 해도 자유연애라든지 자유결혼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박씨의 용모가 추하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지. 이걸 두 글자로 박색이라고 해요. 박색. 실제 교과서에 나온 단어인데 박색이에요. 그래서 이시백은 자기 아내가 될 이 박씨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박씨는 혼자 후원, 집 뒤에 피화당이라는 곳을 짓고 시비는 여자 종이야. 그 종 개화와 함께 지내면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가달락부터 보시면, 자,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 만리밖의 일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졌구나. 만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아깝구나. 자, 누가 얘기하냐? 상공이니까 박씨에게 있어서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시백의 아버지예요. 남편의. 즉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크게 칭찬하면서도 박씨가 여자인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했는데, 요 이상공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성은 그 사회 진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어떤 문화적 상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발단 부분 소주제 보시면 방금 위에 나왔죠. 박씨의 재능을 안타까워한다. 누가? 시아버지인 이상공이. 자, 그래서 방금 썼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은 여자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중간에 생략이 됐는데 이제 박씨가 자면서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에 무엇이 나오냐? 연적이 나오는데, 연적이 뭐냐면 예전에 붓글씨를 쓰려면 이제 먹을 갈아야 하는데 그 먹을 갈 때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게 연적이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연적이 나왔어. 아, 오늘이 남편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야. 뭔가 이 연적이 남편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지금 12인 개화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지금 말을 건네는 상황이야. 자, 잠깐만 들어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한 번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 전해라. 이렇게 지금 개화가 대신해서 말을 전했더니 남편인 시백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대요. 왜냐?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기를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가치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조선시대에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뭐 감히 여자가 이렇게 내가 지금 시험을 보러 가려 하는데 말리냐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더니 개화를 잡아서 매 30대를 때려 물리쳤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분노를 지금 죄 없는 개화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가 매 맞고 돌아온 이야기를 하자 박씨가 하늘을 우러르며 눈물을 흘렸다. 자, 슬프다. 나로 인해 죄 없는 내가 매를 맞았구나. 이때 내가 이제 개화가 되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슬프게 탄식한 뒤 개화에게 연적을 주며 시백에게 말을 전했다.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 그를 지어 바치면 장원급제할 것입니다. 시험에서 1등 할 거란 얘기지. 자, 크게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거든 부모님께 영화를 보이고 가문을 빛내십시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갈아서 그를 지으면 너 분명히 1등 할 거야. 이 얘기는 박씨는 앞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박씨는 영웅답게 비범한 능력이 있는 여성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크게 출세해서 이제 가문을 빛내고 부모님께 영화, 이때 영화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지. 요거는 네 글자로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이제 모든 남자들의 꿈이었죠, 그 당시. 입신양명. 자, 그래서 다달락 보시면 그 시백이 연적을, 박씨가 준 연적을 품에 안고 들어가서 글의 제목이 내리기를 기다렸고, 잠시 후, 자, 강구의 문동요, 밑에 나와 있죠? 태평화 시절, 아주 나라가 평안한 시절이야. 자, 그런 글 제목이 내려서, 자, 시백이 박씨가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가라, 황모 무심필, 즉 아주 좋은 붓으로 반쯤 흠뻑 적신 후에 한달음에 써내려 가니 가히 고칠 것이 없었다. 즉 완벽한 글을 썼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박씨가 준 연적 덕분에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됐죠. 장원급제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갈등은 박씨의 추한 외모 때문에 박씨와 이시백이 외적 갈등을 벌이게 되죠. 나달락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시백이 장원급제를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자, 그런데 박씨가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남편이 시험에서 1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가 서운해하는 장면이야. 자, 상공이 시백과 함께 내당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무엇을? 잔치를. 얼굴에 나타난 서운한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자,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피하당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본 부인이 물었다 했는데, 자, 이때 부인은 위에 나온 상공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박씨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박씨 기준으로. 이시백의 어머니, 박씨의 시어머니예요. 자, 시어머니가 뭐라 하느냐. 자, 오늘 이 경사는 평생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왜?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으니까. 자,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추악한 박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참으로 우습습니다. 자,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 추악한 박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제 부인, 즉 시어머니는 외모로 인물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랬더니 상공이 즉시 얼굴빛을 고치고 엄숙하게 말하죠.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얕고 짧다고 한들 어찌 그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나무라는 장면이지. 자,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요. 자, 지금 요 부분 보시면 뭐 제갈공명의 부인 황씨라던가 그 다음에 주나라의 임사 이런 식으로 지금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우리 가문의 과부나 며느리이거늘 부인은 다만 생김새만 보고 속에 품은 재주는 생각하지 않으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요. 자, 그러면 시아버지인 상공은 어떻게 평가해요? 인물의 재주와 덕행으로 판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내와 상공이 각각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도 이제 박씨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시비, 개화가 박씨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간 이때 서방님이 시백이 되고요. 한 번도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그럼 부인은 박씨가 되겠죠. 자, 부인께 정을 주지 않으셨고, 대부인, 이때 대부인이 위에 나온 부인이니까 시어머니예요. 자, 대부인의 박대마저 심해 밤낮으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집안의 대소사, 크고 작은 일들에도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도 독수공방만 하고 계시니 곁에서 지켜보는 소인, 이때 소인은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개화예요. 소인조차도 슬픔을 이길 수 없을 듯 합니다. 라고 개화가 박씨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자, 박씨가 뭐라고 하느냐. 자, 사람의 기륭화복, 좋은 일, 나쁜 일은 모두 하늘에 달렸다. 그래서 인력,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탕왕은
하걸에게 갇힘을 당하고, 자, 문왕도 유리옥에 갇혔으며 공자와 같은 성인도 진체에게 욕을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모두 시련과 고난을 겪으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역시 여기서도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하물며 아녀자가 되어 어찌 남편의 사랑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터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혹 바깥 사람들이 들으면 나의 행실을 처한하다 할 것이다. 박씨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니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탐복하였다, 감탄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추한 용모로 인해 박대당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박씨가. 자, 여기까지 박씨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 일단 시아버지인 상공은 며느리의 재주와 덕행을 보고 과분하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부인은 박씨의 추한 외모만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인 개화는 박씨가 외모 때문에 박대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박씨를 존경하고 있어요.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 자, 조금 전에 읽은 마달락에서 알 수 있는 박씨의 가치관이에요. 몇 번이 정답일까요? 모든 건 하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4번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박씨예요. 이렇게. 자, 봐달라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집에서 외모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 박씨인데, 자, 그 다음 누가 나오냐? 우리 초반에 등장했던 박처사라는 인물 있죠? 박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제 너의 애군이 끝났대. 애군 밑에 보시면 나쁜 일을 당한 운수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군 때문에 얼굴이 못생겼었다는 얘기죠. 자,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자,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박처사가 알려줬대. 그럼 박처사 역시 비범한 인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박처사가 딸에게 뭐라고 하냐? 자,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 즉 이상공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어라 라는 당부를 하게 되죠. 자, 넘겨서 72쪽.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서 허물을 벗었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비현실성, 그죠? 비현실적인 내용.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어떤 절세 가인이 방 안에 있었대요. 얼굴이 아주 예쁜 여인이죠.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게 그지 없었으며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황하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자까지. 자, 둔갑술로 허물을 벗고 절세 가인이 된 박씨. 그래서 처음에 박씨의 추한 외모로 인해서 이시백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 둔갑술로 허물을 벗었죠. 비현실적인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전반부는 이시백과 혹은 시집살이, 그죠? 시어머니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미워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전반부고요. 지금부터 읽을 부분은 후반부예요. 후반은 이제 국가 차원의 갈등으로 벗어나요. 여기가 이제 병자호란의 내용을 담게 되죠. 자, 이시백은 박씨를 박대했던 과거를 뉘우치고 부부는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간다. 한편 북쪽 청나라의 침략에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 왕은 남한사성으로 피신하였다. 박씨는 피와 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고 청나라 군사들을 물리친다. 자, 용울대가 청나라의 장수인데
동생이야. 뒤에 이제 용골대라는 형이 나오고요. 동생이 지금 목숨을 빼앗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임금이 있는 남한산성에는 오랑캐들이 물밀듯 밀려와 공격을 퍼부었다.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산성을 뒤흔들었다. 임금과 모든 신하가 산성에 갇혀 꼼짝 못할 지경에 이르자 이조판서 최명길이 임금에게 말했다. 아래 없기 황송하오나 항복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사태가 어려워졌음을 깨달은 임금은 피가 끓는 듯한 아픔으로 항복의 글을 써서 오랑캐에게 전했다. 자, 그래서 이제 항복의 글을 받은 용골대가 마지막으로 동생 용울대, 아까 용울대가 죽었다고 했잖아. 여기 보시면 용울대 목숨을 빼앗았다고 했죠. 동생 용울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박씨가 있는 피화당으로 찾아갔는데 박씨가 도수를 부려서 지금 장졸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용골대가 얘기하죠.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즉 아까 위에서 임금이 항복의 글을 써줬잖아.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용골대 입장에서는 공을 세운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욕심을 내서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 이때 계집이 박씨가 되겠죠. 자,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이런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 우리 임금이, 자, 이때 임금은 청나라 임금이에요. 장졸을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그만큼 아주 애절하게 기다렸다는 거죠. 간절하게. 자,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즉 박씨에게 이제 패배했기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용골대 모습이에요. 자, 이제 용골대가 청나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모든 장졸을 뒤로 물리친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에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했대. 한마디로 이제 인질로 잡아간 거죠. 자,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자, 무지한 오랑캐 놈들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시킬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코웃음을 날렸다. 자, 넘어가서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왕의 항서, 즉 항복의 문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자,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개화가 주문을 외우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의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쏟아졌다. 뒤이어 얼음이 열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역시 개화도 이런 도수를 부리는 걸로 봐서 비범한 능력이 있죠. 자,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 용골대가 계속 얘기해요. 자, 당초 우리 왕비께서, 그럼 이때 왕비는 청나라 왕비죠. 자,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자, 신인은 신 같은 사람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박씨를 얘기하는 거죠. 신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아까 후원 이름 나왔죠? 피화당. 자, 그곳은 범하지 말라고,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자, 소장은 이제 장수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니까 용골대가 되는 거죠. 자,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자,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다. 자, 발은 이제 커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슬로 달린. 자, 원래는 너희의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박씨는 모든 게 다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세자와 지금 대군, 그죠? 모셔간다 하는 건 아무리 소설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을 실제로 모셔갔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국왕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지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 나는 앉아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절정이고요. 비범한 능력으로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 오랑캐들을 박씨가 물리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실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청나라에 항복을 하는 치욕을 당했지만 소설의 내용은 박씨의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청나라를 물리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자,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를 문학을 통해서나마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져 있고요. 똑같이 소설 속 세계에서만이라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각색을 해서 박씨가 물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소설이 전개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자, 박씨는 용골대에게 인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고 명령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인경업 장군 나오는데요. 실존 인물이고요. 앞에 나온 용골대도 실존 인물이에요. 아까 우리 맨 앞에 특징에서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랬죠. 이 둘은 실존 인물이야. 자, 인경업 장군은 의주로 온 용골대 일행을 무찌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방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치며 박씨에게 정열부인 칭호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고전소설답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죠. 자, 13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글이 창작된 당시에 주된 독자층이 여성이었대요. 자, 그 이유 몇 번이 될까요? 13번? 몇 번? 5번이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여성이 이렇게 활약하는 걸 통해서 중요한 요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네요. 자, 넘겨서 74쪽 한번 볼게요. 자, 박시전 우리 앞에서 봤던 거고요. 고전소설, 역사소설, 중요한 영웅소설이죠. 박씨가 영웅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박씨의 능력이에요. 특징. 자, 여성이 주인공이었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군담소설로 자, 변신 모티프. 변신은 이제 얼굴이 못생긴 박색에서 절세가연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변신이 되겠죠. 모티프라는 건 창작 동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야. 두 번째, 주인공은 허구적인 인물이지만 역사에 기록된 실존 인물이 주변 인물로 등장하는데 아까 누가 나왔었죠? 용골대 실존 인물이고요. 마지막에 나온 임경업 장군 실존 인물이고요. 이시백 실존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인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실존 인물이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요 세 번째죠.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역사적 사실을 승리로 바꿈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이 담긴 소설이에요. 자, 이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은 그 당시에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울분이 쌓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들은 모두 남자였잖아.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무능력한 비판의식까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글의 창작 동기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청나라에게 침략을 당한, 그죠? 이거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설의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냐? 박씨가 뛰어난 능력으로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패배를 문학으로나마 보상받고 싶은 그리고 우수성을 보여주면서 자두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소설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창작 동기는 그 당시가 바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야. 즉 여성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가 자, 박 씨는 영웅이죠. 영웅적 기상을 부여함으로써 청나라 장수인 용골대를 물리치게 되고요. 자, 그 당시 여성들은 아무래도 억압된 현실을 살고 있잖아. 그래서 여성 영웅의 활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대신에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심지어 왕도 처음에는 박 씨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런 거 다 무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자의 말이니까 무시하는 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난 비현실성. 처음에 이제 연적 덕분에 20액이 장원급제했죠. 꿈에 나온. 두 번째는 둔갑술을 부려서 미인이 되거나 아니면 도술을 부려서 청나라 용골대를 물리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박 씨의 비범한 능력을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인물됨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가서 1번부터 우리 13번까지 풀어봅시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답 맞춰볼게. 1번에.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2번에 21과 박씨가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모 때문이죠. 1번. 자, 3번에 기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마지막에 고칠 것이 없었다라는 건 그만큼 박씨의 능력 때문이죠. 면접 덕분에. 자, 4번.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요거 몇 번? 2번. 그죠? 5번이 아까 4번이었고요. 자, 6번은 답이 뭐예요? 액운. 7번. 자, 사회 주대 사건. 1번이죠. 그 다음에 아달라게 나타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은 네, 3번이죠. 병자호란. 자, 9번.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고요. 자, 10번 한번 볼게요. 니은. 자, 지금 용골대가 이미 상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박 씨에게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부질없이 뭐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 다 죽이게 된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몇 번인가요? 그냥 만족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지금 장졸들을 죽이게 된 상황이잖아. 정답은 4번이죠. 자, 이거 한자성어 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고진감래는 쓴 것 뒤에 단 것이 온다는 뜻이야. 달 감자거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뜻이고요. 자, 한자성어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 유구무원. 자, 있을 유 입구자잖아. 입이 있어도 무원 말을 할 수가 없다. 즉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화위복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과유불급은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욕심부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결처보우는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자성어 뜻 다 정리해 두시고요. 나요? 자, 11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에 대한 당시 시민들의 민중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건데 이거 몇 번이죠? 용골대가 이제 애걸한 거잖아. 그러면 5번이죠. 자, 니은과 같이 말한 이유는 그 또한 하늘의 뜻이니까 뭐 모셔가라. 요거 5번이죠. 하늘의 뜻에 달렸다. 아까 13번은 같이 했죠. 5번이라고. 자, 질문이 있나요? 자, 없으면 75쪽 6쪽 풀고 체크 마칠게요. 했나? 자, 답 맞춰봅시다. 1번.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 1번이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나타나는 소설이고요. 2번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 2번이죠. 부인은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 글에 나타난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 알맞은 것은 3번이죠. 자, 4번 또 한자성어 문제 나왔는데 자, 기억.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즉 지금까지는 못생겨서 고생했지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2번이 정답이죠. 1번의 배은망덕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뜻이죠. 은혜를 다 잊었다. 그 다음에 정저지화는 뭔가요? 요거 우물안 개구리죠. 그래서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보는 세상은 그 우물 안이 전부잖아. 그래서 식견이 좁은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거죠. 그다음 설상가상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리는 거야.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전인수는 이때 아가 한자로 나 아자요. 나 자신. 그래서 자기 논에 물대기 이런 뜻이거든요. 제 논에 물대기. 그래서 이 이야기는 논에 물을 골고루 줘야지. 내 논에도 물을 대고 남의 논에도 물을 대는데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는 뜻이야. 즉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 넘겨서 5번 보시면 자, 지금 보기는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그랬을 때 동기 2번이 되고요. 자, 6번에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 2번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이런 건 딱히 나와 있지 않았죠. 7번에 자, 기억에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 기억은 개화가 주문을 외워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마지막. 박씨는 병자호란의 패배를 하늘의 뜻으로 돌리고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해서 찾으면 이거죠.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잠깐 앞으로 가서 몇 쪽을 보시냐면요. 69쪽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발단 보시면 인조 때 이시백이 총명하고 그죠? 문무의 명망이 높았는데 결국 혼인을 하게 되지만 부인인 박씨가 얼굴이 추한 박세김을 알고 대면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박씨는 이상공에게 청하여 후원에 피화당이라는 곳을 짓게 되고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의 박대를 계속 받게 되고요. 그래서 박씨가 흉한 허물을 벗고 절세가인이 됐더니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국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용골대는 원수를 갚기 위해 피화당으로 오고 박씨는 비범한 능력으로 용골대를 항복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말에 청나라군이 물러간 뒤 임금은 공을 치하하고 정렬 부인의 칭호를 내리면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체크 마무리할게요.